간밤 뉴욕 증시는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이 지속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2위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소폭 떨어졌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이 3년 만기 대출 공급을 예상보다 크게 늘렸으나 부채 위기를 잠재우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란 해석이 뒤따르며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1월 기존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4% 올라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발표됐던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대폭 감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5% 오른 배럴당 98달러 67센트에 끝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시작하겠습니다. 22가 미니 바주카포를 쏘아 올렸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바로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한 직후 나온 해석이었었는데요. 이것이 역내 유로존 은행 내 신용 경색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가 바로 하루 전날 급등해서 끝이 난 바 있는데 그러나 하루 만에 이 같은 해석이 역부족일 것으로 뒤집히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오라클 중심으로 해서 기술재 하락이 두드러진 것도 나스닥만 끌어내린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일 급등에 따라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보다 정확한 뉴욕 증시 마감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동양증권증권 장영철 과장님이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은 굉장히 많이 급등했었는데 같은 재료를 놓고도 다른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유로존에 대한 그 양상이 좀 이렇게 혼잡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좀 부실한 그 유럽계 은행들에 대해서 3년 만기 단기 대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되면서 이제 시장이 그냥 화색을 도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하면 굉장히 좀 많이 컸던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금 경색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컸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 자체가 나서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자금 경색에 대한 완화되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많이 발휘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지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이제 매물에 대한 그런 소화 부분도 좀 있었지만은 이탈리아부터 시작했던 그 좋지 않았던 그 은행들 자체가 국채 매입을 오히려 하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발언도 같이 함께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장기 대출 부분 자체가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이렇게 발동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는데요. 네. 특히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우지수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이 좀 이렇게 상쇄되는 분위기보다도 일단은 좀 감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게 이제 시장이 좀 특징인데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0.03% 정도 상승했습니다. 12,100 7.74로 마감했고요. S&P 500도 0.19% 정도 상승하면서 1243.72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하락폭이 좀 이게 크는데요. 0.99% 정도 이제 하락하면서 2,577.97로 좀 마감했는데 그 나스닥 지수만이 이렇게 홀로 이렇게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이제 유익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에 대한 그 실적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11% 이상의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의 기업들에 대한 향후의 실적 전망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그 ECB에 대한 3년 만기 장기 대출 효과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의구심만 제기됐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좀 큰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다시 한번 더 부각되는 그런 양상을 향후에 좀 띄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일부 전문가들 일단은 변동성은 굉장히 좀 많이 크게 가져갈 것이다. 특히 ECB에 대한 그 3년 만기 장기 대출 효과 자체가 좀 일부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은행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뛸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해결해야 될 그 유로존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이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 굉장히 좀 많이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뒤집힌 해석 부분, 이 부분을 좀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가 3년 만기짜리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의외로 좀 규모를 키워서 공급하겠다, 돈을 풀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논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채 자체는 줄지 않을 건데 결국 뭐 땜질식의 그런 어떤 1차원적인 도움밖에 못 줄 것이다. 판을 못 바꾼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전문가들에 따라 가지고 일단 양상을 좀 많이 달리하는데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저 보는 일단 시각은 일단은 좀 많이 이렇게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긍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유로존 그 내부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요. 특히 유로존에 대한 위기를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일단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로 이렇게 대부분이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채에 대한 그 조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큰 금리로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양상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런 문제 자체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였고요.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조업에 대한 그런 제조업에 대한 그 강세를 좀 많이 나타내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 제조업 경기가 다시 활발하게 좀 이렇게 뛰는 양상을 보이면서 자금에 대한 그런 수요 부분이 좀 많은데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적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제 국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할 그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내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 국채 금리 급등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용이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 유로존에서 유로존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나서 가지고 특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 유럽에 대한 523개 은행에 대해서 대출 규모를 좀 이렇게 3배 정도로 지금 확대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자금을 좀 많이 지원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자금을 은행들이 지원받더라도 은행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좀 밑빠진 독이 좀 물붓기 같은 양상도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자구적인 노력 자체도 일단은 그 국채를 좀 대부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지원을 좀 이렇게 막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국채 발행까지 같이 막히면서 이게 대규모 대출 규모 자체가 실질적으로 일부 은행들로만 좀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모 확대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라고도 아닐까라고도 일반적으로 좀 많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유로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출 규모 자체가 향후에 좀 커지게 나타났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 부분은 아직까지 미지수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유로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논의가 지금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대출 규모 확대 부분 자체는 시장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멘텀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도 낫고 일단 기존에 예상했던 규모보다도 더 큰 것은 사실이니까요. 자,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가 하나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전일에는 주택 착공 건수가 작년 4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나서 서프라이즈하게 시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도 예상 밖의 호조세를 띄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대한 그 6개월 내부에 대해서 이제 주택 그 착공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증가하는데요. 특히 착공 건수 같이 늘면서 이렇게 허가 건수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면서 주택 경기가 다시 한번 활성화를 띠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 어제 발표됐던 게 이제 기존 주택 판매도 같이 이제 발표됐습니다. 뜻밖의 호조라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주택 기존 주택 판매가 한 1.4% 정도 상승했지만은 이번 달에 발표됐던 건 이번 달에 발표됐던 거는 한 4.0% 정도 발표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큰 폭의 좀 상승이 나타났지만 이렇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 수준 자체가 좀 이렇게 미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자체가 전월 대비해서 전월 달에 결과 자체가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더 재조정되면서 오히려 하향 조정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좀 상승, 지난달에 한 4.2% 정도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이번 달에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달에 한 1.4% 하향 조정되면서 오히려 이번 달에 좀 이게 부각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지 않고 지난달에 수정됐던 게 그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이제 시장에서 특징으로 좀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 판매 자체는 오히려 더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을 좀 달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10월 매매 건수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게 좀 사실인데 특히 497만 건 정도가 나타나면서 일단 오히려 이번 달 같은 경우 425만 건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증가율 자체도 좀 오히려 하락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뚜렷하게 지금 이제 나타내기보다도 지난달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하향 조정되는 게 시장에서 이렇게 반대급부로 좀 나타냈던 게 오히려 시장의 특징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지난달에 대해서는 이렇게 호조를 좀 나타냈지만 이 부분 자체는 시장에 이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 자체가 이런 이제 시장적인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 조절 부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특별하게 좀 이렇게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네. 일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2007년 이후부터 이제 주택 매매 건수와 그다음에 다른 주택 지표 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분화가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양상을 좀 많이 띠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실질적인 주택 매매 건수가 지금 확실하게 좀 늘어났다고는 지금 볼 수 없다는 게 일단 전문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고용 지표도 요즘에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데 오늘 향후에 발표될 지표도 저희가 말미에 좀 짚어볼 테지만 주택 관련 경기는 미국은 좀 느리지만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번에 한 4% 정도 나타났지만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정된 부분이 이제 좀 하향 조정됐지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때 성장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은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이제 시장의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베이지북 같은 게 발표를 봤을 때도 일단 서부 지역 같은 경우 주택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완만하게 지금 이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경기는 아직까지는 악화되는 길로보다는 그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결로를 좀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게 일단 시장 전문가들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간밤에 뉴욕은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기술주, 우리로 치면 IT주가 집중돼 있는 나스닥만 빠진 것인데요. 거기에 원인 제공자가 바로 오라클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적이 맞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길래. 일단 오라클이 일단 실적이 좀 그 부진한 실적을 좀 발표를 됐는데요. 일단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11.66% 정도로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특히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2의 그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 부분을 나타내는 걸 보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두각을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특히 뭐 상장하나 IPO를 앞두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에도 특히 휴대폰 부분에 대한 그 판매분이 좀 많이 증가하면서 휴대폰 내부의 그 운영 체제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 기술주들이 좀 많이 부각이 좀 나타냈습니다. 특히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많이 자랑하면서 시장을 좀 많이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물론 애플이 일단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판매분이 좀 많이 나타났지만 그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혁명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의외로 지금 이제 세계 그 소프트웨어 2위 업체인 그 오라클 자체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에 따라 가지고 IBM도 같이 이제 한 3%대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02% 정도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닷컴 경우에는 좀 예상외로 좀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한 4.48% 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태블릿 PC 하나의 그 킨들 파이어 같은 게 이제 발표되면서 오히려 판매량이 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가 애플 이상을 좀 넘어설 수 없다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면서 좀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게 좀 특징인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어제 나스닥 지수를 좀 많이 하락했던 게 그 오라클에 대한 그런 운영 체제를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특히 그런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좀 동반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던 게 좀 특징인데요. 특히 IBM 같은 경우에도 오라클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오라클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옴에 따라 가지고 IBM에 대한 매출 부분도 좀 이렇게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같이 동반 좀 나타냈던 게 좀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유럽 증시는요. 뉴욕은 나스닥만 빠졌지만은 일제히 주요 증시가 모두 소폭이나마 하락하면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뭐 프랑스, 독일 모두 2% 추가 상승하는 듯했는데 역시 ECB 쪽의 해석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예,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크던데요. 특히 이 시비에 대한 그 대출 확대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양상을 좀 나타냈지만은 일단 반대급부에 대한 의견이 같이 좀 수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대부분이 일단 0.5에서 0.9% 정도로 좀 하락폭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형 은행주에 대한 하락 반전이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일단 대출 규모 확대 부분 자체가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미비한 수준으로 좀 공급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좀 많았고 특히 지금 이제 유로존에서 지금 이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523개 은행들에 대해서 좀 한정을 지었던 게 아무래도 대형 은행들 부분에 좀 하락 그 반전이 좀 많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또 대형 은행주 위주로 해가지고 유럽 증시가 좀 이렇게 하락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대출 규모 확대 부분 자체가 오히려 그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합하는 그런 양상으로 좀 나타나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제기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좀 나눴는데요. 일단 뭐 유로존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정상인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회담을 좀 가질 예정인데요. 예. 아마 그 유럽 그
중앙은행에 대해서 그 대출 규모 확대 부분 자체에 대한 그 재원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그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시장을 좀 반등시키는 구체적인 그런 해담이 좀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논의 자체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좀 발표되기 힘들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초반 해가지고 일단 그런 논의가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발표될 경우에는 이런 의구심도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장에서 좀 묻혀가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좀 형성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22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약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 해석적인 부분 외에도요. 유럽 쪽 악재는 계속해서 뭐 여기저기서 좀 터졌던 간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 프랑스가 만약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잃게 되면 EFSF 가용 지원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분석도 나왔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특히 그 S&P가 지금 이제 프랑스 신용 등급을 좀 이렇게 하향하겠다는, 강등하겠다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올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프랑스 그 정부에 대한 신용 등급을 좀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강등이 좀 많이 나타냈지만 특히 S&P가 프랑스에 대한 신용 등급에 대한 그 강등 자체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그 양상을 좀 많이 보일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통용될 때는 좀 이렇게 충격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 자체가 일단 트리플 A로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재정 안정 자금 지원에 대한 그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 국가 중에서도 2위 구매 정도를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 앞서가지고 독일과 프랑스 부분이 대부분에 대한 그 자금 지원을 좀 이렇게 재원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정 안정지급에 대한 그 신용 등급을 만약에 강등할 경우에는 유럽 재정 안정 자금 기금에 대해서 이제 가용 재원의 3분의 1 이상을 좀 이렇게 추례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다고 좀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가장 크게 나타냈던 게 강등이 될 경우에는 만약에 그 신용 등급 강등에 따른 신용 등급을 강등함에 따라 가지고 재정 지원 자체를 프랑스 정부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할 예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안정 자금 기금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자금 부분 자체는 좀 이렇게 많이 경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최근 들어 가지고 유로존에 대한 위기를 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 자체가 유럽 그 중앙은행에 대한 그 대출 규모라든지 아니면 유럽 재정 안정 기금에 대한 기금 확대에 따른 그 유로존 국가에 대한 그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의 그 재정 안정 자금 기금 자체가 만약에 축소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유로존에 대한 그런 위기 자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많이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일단 S&P에 대한 그 고위 그 이번에 대한 그 발언도 특히 프랑스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 자체가 내부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은 이제 강등을 나타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로존에 대한 그 위기를 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그 본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그 난관을 좀 많이 겪게 있을 거라고 좀 내부적으로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사실인데요. 일단 프랑스에 대한 국가 신용 강등 자체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은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때는 유로존에 대한 그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부분 자체가 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향후에 좀 이렇게 많이 기출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 정도 돼서 S&P에서 이제 공식적인 아마 회견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시장 부분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은 뭐 프랑스뿐만이 아니죠. 지금 헝가리까지 밤에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디스가 등급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S&P도 결국 정크 등급으로 신용 등급을 깎았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일단 무디스와 S&P가 이제 같이 가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동시에 좀 많이 내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는 무디스한테 일단 미리 그 속된 말로 한 대 맞았던 그런 격이기 때문에 예. S&P에 대한 투기 등급 그 강등 자체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헝가리가 그 BBB 마이너스 BB 플러스로 좀 많이 낮췄는데요. 일단 정크 본드로 좀 많이 갔기 때문에 헝가리에 대한 그런 그 내부적인 그런 국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용이하지 않게 됐고요. 일단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외부 자금에 대한 그 유입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국내적으로는 그냥 경제상이 좀 많이 이렇게 취약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S&P가 그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그 헝가리 정부에게 일단 요청했던 게 뭐냐면 중앙은행법에 대한 개정 부분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자금 지원 자체 부분 자체가 만약에
되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완화될 수 있으려면 그 헝가리에 대한 그 중앙은행에 대한 그 중앙은행 그 은행법 자체가 좀 많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특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급 준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콜금리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금리를 어느 정도 조정해 보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그 갈등 부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야기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도 이제 소요 사태가 나지 않게 빨리 좀 이렇게 지원을 좀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도 좀 이렇게 같이 첨부가 됐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헝가리에 대한 그 투기 등급으로 이제 하향했던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이제 이슈는 좀 많이 제기되진 않았는데요. 이래저래 지금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위기는 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유가는 많이 올랐더군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한 5배 정도 급감했다는 영향이에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그 원유 재고가 마이너스 190만 배럴 정도로 이제 하락했는데 네. 이번 달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좀 많이 했습니다. 1,060만 배럴 정도 감소했는데요. 저도 주간 원유 재고 보고하면서 이렇게 많이 감소했던 것은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실제는 이제 국제 그 유가에 대한 그 예상보다 이제 크게 이제 많이 이제 감소했던 게 일단 재고량 자체가 좀 많이 감소했던 그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유가에 대한 그 부분 자체가 최근 들어 좀 이렇게 많이 안정세를 좀 나타냈다 가지고 그 유가 그 원유에 대한 그런 그 수급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용이하지 좀 못했던 부분 자체가 이제 그 원유 재고가 좀 많이 급감했던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재고로 좀 쌓였던 부분이 제조업 경기가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원유 재고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쓰였다는 식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쓰였던 것 자체는 아직 산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제조업 경기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면서 원유 재고 부분 자체가 많이 감소했던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수치는 그 다음 주가 돼봐야만 이때 원유 재고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왜 감소했던 그 원인이 좀 나타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앞으로 제조업 그런 그 국가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WTI가 98.72달러로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했고요. 특히 금값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반등을 좀 나타냈는데 유로 수준이 좀 그 약세를 좀 나타내면서 그 달러 반등의 금값 자체도 이렇게 하락 반전했습니다. 온수당 1,613.6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금값 같은 경우 최근 들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우려를 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특별한 그런 모멘텀보다는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보다도 아무래도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하락했던 그 다른 자산 가치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위해서 금값이 매물이 좀 많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묻힐 때도 있고 때로는 부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개선세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오늘 밤에도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궁금한데 오늘 밤이 좀 중요하다면서요. 예. 많이 나와서. 예, 오늘 밤에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일단 그 단골로 나오는 게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일단 예상치는 지난주보다 이제 소폭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좀 나왔습니다. 확정치가 지난 분기랑 좀 비슷하게 2%포인트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도 일단 지난 그 달과 같이 좀 이렇게 지난 분기와 같이 좀 비슷한 양상의 2.3%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에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시즌에 맞춰가지고 소비자 심리가 좀 많이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달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하락폭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0.9에서 이번 달에 0.3% 정도 경기 선행 지수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우려를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FHFA 그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시장에 일단은 예상치는 여기 소폭 그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기존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착공 허가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시장에 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간 주택에 대한 주택 가격 지수 자체는 지금 아직 집계는 되고 있지 않지만은 소폭 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 심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단 소비 쪽 부분에 대한 그 지표가 좀 많이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연말 특수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부각되면서 소비 지표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나아졌을 때 그 지표에 대한 그런 상승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기대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동양증권 장영철 과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마감 시황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대략적인 큰 그림 한번 먼저 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로 끝났는데 IT가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이 빠졌더라고요. 우리도 오늘 기술주가 좀 약할까요? 네, 일단 뭐 나스닥 지수가 좀 홀로 약세를 보인 건 뭐 나왔듯이 오라클 주가가 가장 큰 영향력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밑꼬리 달고 쭉 올라왔던 부분도 회복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지 않겠냐. 야소 뭐 디커플링 개념은 아닌다 하더라도 크게 뭐 직격탄의 영향을 받는 그 직접적인 효과는 다소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좀 많은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 좀 급등했던 부분들에 대한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매 수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집계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과거제로 모두 좀 하향 조정됐죠. 그래서 영향력은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이었고 저번 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시장을 다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 목요일도 이와 같은 고용지표, 일단 호조세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22, 자, 이제 뭐 유럽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제공이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시장에서 좀 큰 영향을 받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미 그런 기대감들은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얘기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라는 해석론에 따라서 좀 시장에 영향이 덜했던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뭐 장밋빛 전망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템플턴 자산운용회장 같은 경우도 뭐 길어야 이런 유로존 리스크 길어봤자 내년 6월까지다. 6월까지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장밋 전망도 내놨는데 여튼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서 좀 저는 논외하고요. 여튼 뭐 미국에서도 좀 흔히 연말과 연초에 보통 중소형주들이 좀 시장을 좀 주도하는 아웃퍼포하는 1월 효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뭐 최근에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 또 레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종목 장세도 미국에서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일장 보면은 이제 건설 섹터 상당히 괜찮았고요. 자동차 섹터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건설, 자동차는 금융주도 한 1% 양호한 상승 흐름 보여졌기 때문에 자 어제도 저희 금융주 상당히 괜찮았죠. 건설주 그랬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다소 오늘은 탄력은 좀 둔화됐다 하더라도 그런 섹터 흐름들은 다소 그 부분에서 좀 동행하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도 앞서 급등한 데 따른 약간 기술적인 조정, 쉬어가기의 성격도 있어 보였는데 우리도 조금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또 크게 올라온 것도 특징이어서 그런 종목들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예, 오늘은 좀 이격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네. 같은 맥락입니다. 발생한 좀 갭이 상당히 좀 다소 좀 커서 다소 어찌됐든 그 박스권 매매를 계속 좀 이어져 가고 있다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760에서 1900 초반대까지는 박스권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박스권 매매 패턴을 잘 이용하시면 될 거로 보이시고 오늘은 자 매수를 제가 계속적으로 좀 자제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자 일단은 뭐 추격 매수 좀 자제하자. 오히려 좀 현금 좀 갖고 있다가 물론 보유하신 종목들은 계속 홀딩하시되 좀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률을 좀 커버하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계속 같은 맥락이고요. 지금 뭐 외국인들 보시면 이제 매수를 어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기관도 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는 근데 같이 뭐 쌍끌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업종별로 압축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종목은 단기 낙폭과대 종목도 괜찮긴 한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양분돼서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쇼커버링에 대한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 오전에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주말에 보면 또 신평사들이 또 유로 내 금융권 또는 뭐 국가에 대한 추가 등급 강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또 목요일, 금요일 좀 리스크 좀 해지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 좀 금지하자. 그리고 업종을 보더라도 일단 철강, 건설, IT는 계속 보자. 경기 민감 주식 계속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 나온 섹터는 같이 보자. 그다음에 낙폭을 고르다라 하더라도 유통과 패션 업종은 좀 우리가 좀 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그 중소형주에 대해서 그 수익률 게임이 계속 좀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셋톱박스 업체를 계속 보자, 홈캐스트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컨텐츠에서 계속 봐야 된다. 컨텐츠는 지금 오로라가 대장입니다. 오로라, 그다음에 예림당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원미도 따라가는 그런 구조를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양호하는 좀 무겁지만 수급이 점점 연기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무겁지만 S1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참 가격적인 매력 있고 기술적 흐름들 부담 없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겠냐. 그래서 이미 어제 치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이러한 군에서 다소 매수에 좀 가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제 순환매 장세를 패턴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좀 돌고 도는 그런 흐름들 빨리 민첩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순환매 발빠른 대응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서울경제신문과 함께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이슈 코너 이어지겠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 대부분의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매주 토요일에 수업을 쉬는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289곳을 설문조사에 발표한 규제정책 만족도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6.4%는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1월 방중 계획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에 역주행한 채 무리하게 주력 제품의 가격을 올리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부터 드디어 이제 토요일에 전혀 수업을 하지 않는 서울 시내 학교를 중심으로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서울 시내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시내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2012학년도 주 5일 수업제 운영 계획을 파악한 결과 10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561개 가운데 2개교, 중학교 377개 중 4개교, 고등학교 314개 중 4개교가 제외됐지만 일정상 아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한 학교가 다수 포함돼 있어 실제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 학교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 주 5일 수업제 시범 운영을 한 29개 학교의 우수 사례를 다른 학교에 보급했으며 각 학교들은 나홀로 학생을 위한 토요 돌봄 확대,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 교육 소외 학생 지원 등을 통해 주 5일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서울시청, 25개 자치구청, 서울경찰청, 청소년 수련 관련 기관 등의 실무 담당자와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각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했는데요. 이들 기관은 내년 1월 초 다시 간담회를 열어 주 5일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 측은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국내 기업이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만족한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상의 조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이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규제 개혁 성과가 가장 높은 분야로 꼽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2011년 규제 개혁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46.4%의 기업이 규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보다 4.8% 높아진 수치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52.7%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 자세 변화, 규제개혁 성과,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와 공무원이 종전보다 기업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분야로는 36%의 기업이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꼽았으며 토지 공장 입지, 환경, 금융세제, 노동안전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작년보다 높아졌지만 아직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개별 규제 정비와 신속한 후속 조치 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규제 개혁 성과가 가장 높은 분야가 인허가 그런 행정 절차였는데 이 부분이 경영 활동에 가장 애로가 됐었던 부분. 어쨌거나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군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다음 달 내년 1월 중에 있을 방중 계획이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1월 방중 계획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잠정 연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21일 외교관에 따르면 불법 조업 중인 서해 해경 피살에 재검토되던 이 대통령의 방중 계획이 김 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중국 측의 요구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중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 입장에서 경제적 현안을 요청했던 1월 이 대통령의 방중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대통령의 방중 계획은 지난 11월 아세안 플러스 3회의 참석자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추진돼 왔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6차 회담 재개와 한중 자유무역 협정 협상 개시 등에 큰 관심을 표시하며 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우리 해경이 사망하며 들끓는 여론에 중국 방문 재검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측은 국내 여론을 감안해 해경 피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성실한 대응이 전제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망하며 이러한 우리 측 입장은 180도 변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측에서 북한 변화에 따른 중국 측의 대응 등을 감안해 방중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북에 대한 중국의 이중 태도는 이미 천안함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도 중국 측은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면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켰는데요. 네.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대응을 놓고도 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여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편 외국계 기업들이 가격 꼼수를 부리다가 우리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혼쭐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요? 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 업체인 BAT 코리아를 비롯해 네. 피존 등이 올해 들어 일부 주력 제품의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시장 점유율 역풍을 맞은 사례로 꼽히면서 경쟁사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BAT 코리아의 경우 지난 4월 무리한 가격 인상의 여파로 한 달여 만에 국내 외국계 담배 시장 1위 자리를 PM 코리아에 내줬습니다. 담배 가격은 신고제로 운영된다는 틈을 타 당시 단일 담배 가격을 200원 올린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네. 이후 한 달여 만에 30%가량이나 판매량이 급감하는 타격을 입은 이 업체는 최근까지도 시장 점유율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외국계 기업인 피존 역시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역풍을 사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업체는 올해 초 주요 섬유 유연 제품의 공급 가격을 10% 올렸습니다. 주 원료인 팜유의 국제 시세가 전년 대비 36% 정도 올랐다는 게 가격 인상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업계 1위를 달리던 이 회사 시장 점유율은 연초 35%대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콜버그 크라비치 로버츠 역시 최대 주주로 군림하는 오비 맥주도 주류 소비가 많은 연말을 앞두고 주력 맥주 제품 출고가를 인상하려고 했다가 소비자 여론과 정부의 공고에 부딪혀 최근 꼬리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기존 제품 가격을 올리는 눈치가 보이자 내년 초 일부 내용만 바꾼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슬쩍 구형 제품보다 가격을 올리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자칫 소비자들로부터 꼼수라는 비난만 받고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지금 물가 지수에서도 물가 낮추려고 금반지 빼고 떡볶이 넣는 시대, 이 외국계 기업들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국내외 이슈들 발빠르게 점검해보는 이슈앤 진단 코너 이어집니다. 네, 전략 한번 세워보죠. 오늘 또 국내 증시는 어떤 재료가 요동을 치는지 말이죠. 지금 제 옆에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루 만에 180도 해석이 바뀌었더라고요. 20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우리도 좀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은 뭐 그 22에서 대출을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일단은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하다. 일단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보다 좋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뭐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 시장도 1%대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들 본다 그러면 일단은 유로존의 위기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엊그제 이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경제국들의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경제 지표는 양호하지만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은 좀 계속 변동성 장세를 나타내는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22 장기 대출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제 기술주 중에 오라클이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1%대 하락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한 그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4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4년치를 합쳤을 때는 일단 좋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지표 역시 본격적으로 회복하려면 여전히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국내 증시의 영향은 일단은 좀 숨고르게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대치 구도는 이어지는 것 같아요. 헝가리의 또 등급이 뭐 무디스에서 이번엔 S&P에 깎였다. 후속 조치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들리고 프랑스 등급이 만약 AAA에서 한 단계라도 내려오게 되면은 EFSF 돈도 3분의 1 정도로 재원이 줄 거다. 근데 미국 지표는 계속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대치 구도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시장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전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악재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로존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유로존의 주요 국가들, 헝가리가 이번에 뭐 저크 등급으로 좀 강등이 되긴 했지만 주요국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프랑스가 시형 등급을 뭐 조만 등급이 이제 강등이 된다. 그런 소식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영이 됐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영향들이 다시 한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은 당분간 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계속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뻔히 알고 있는 유럽발 악재 오늘 외국인들이 꿈틀대면서 다시 한번 팔 것인가? 일단 전일장부터 좀 정리를 해서 차근차근 오늘장 전략을 미리 한번 세워볼 텐데요. 전일에는 좋았잖아요. 뭐 3% 넘게 글로벌 증시하고 발맞추면서 지표도 다 좋았고, 그죠? 예. 전일 미국 그 스페인이 단기 국채 발행에 좀 성공을 했고요. 미국의 주택 지표가 개선된 점을 들어서 2%대 상승을 했다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세하면서 3%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북한의 리스크가 이제 발생하기 전보다 주가가 이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또 환율 같은 경우도 대북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에 그보다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제 대북 리스크에 대한 그 위험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멀리 벗어났다. 이제 그렇다면 유로존의 리스크와 미국 경제 지표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그런 시점으로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 어제 4%대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흐름은 좀 일단은 쉬어가자. 그런 관망적인 분위기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오늘 시초가가 뭐 빠진다 하더라도 또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오느냐, 저점이 좀 약간 그렇죠. 높아지느냐, 거기서 좀 초점을 맞추시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 박스권은 일단은 1900선 거기 근처에 가게 되면 다시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은 1860선을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관망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오늘도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마찬가지로 어제 비슷하게 3% 올라서 끝났듯이 간밤에 글로벌 증시처럼 쉬어가면서 끝날 것 같다. 뭐
조금 시초가가 약해도 결국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뭐 일단 오늘 자세하게 어떤 업종이라든가 그런 거를 살펴보기 이전에 전일 어떤 업종이 강했는지 낙폭 과대 업종들이 많이 올라온 것도 같아서 어제 또 수급도 쌍끌이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시장에서 오랜만에 같이 매수해 줬는데요. 외국인이 3천억 원대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좋았었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날 주가가 상승하는데 삼성전자의 흐름 일단은 좀 양호했고요. 어제는 3%대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삼성전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다음 타자가 누구일 것인가 할 때는 별로 잘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건설, 금융업종 등이 전반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오늘도 좀 이어갈지는 좀 미지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기전자 업종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는 오늘 쉬어가겠지만 역시 삼성전자 중심으로는 역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일단 어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 추격 매매는 금하라 이런 앞선 조언도 있었었거든요. 오늘장 전략 세워주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지수가 이틀간 한 70포인트 정도 가까이 네.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에 개인들 매매 흐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매매를 잘하고 있습니다. 주가 연일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면서 2조 원대 가까이 매수를 했다가 어제는 5천억 원대 큰 폭의 매도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단기 매매가 계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본다고 하면 오늘은 좀 주가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차익 매물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하락을 한다 그러면 다시 개인들이 매수를 할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쇼커버링 등 매수세가 들어올지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개선 사항을 좀 더 확진한다고 하면 오늘도 매수에 가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늘 재차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짧게 언급해 주셨지만 1846선, 61선까지는 어느 정도 뭐 억지로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21선까지 쉽게 갈까요? 그것도 예, 관전 포인트. 일단은 오늘 그 1844 지점에 1860선 돌파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1860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이후 1900선까지 무난하게 좀 돌파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930선까지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2000선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1900선 돌파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만 본다고 하면 1860선의 이제 저항선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 이제 연말 이제 폐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기관들이 최근에 펀드 보유 비중을 늘리면서 매수했던 종목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최근 5거래일 정도 앞두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부터 윈도우 드레싱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수익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군들로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초가 빠져도 밑골이 다는지 1860선에는 또 빠르게 가는지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나올런지 등등을 체크해야 될 텐데 이제 종목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오늘장 관심 종목 얘기 듣기 이전에 지난주에 얘기하신 락앤락 AS부터 짧게 좀 해주실까요? 어제 뭐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락앤락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38,000원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불안정적인 상황을 띌 때 락앤락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로 이제 매출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락앤락 지금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뛸 종목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12월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44,000원을 향해서 순항할 것으로 보여지고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취해줄 것으로 AS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 웬만하면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대상 종목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종목은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서 하나 찾아봤습니다. 네.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보게 되면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7만 원대 언저리에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은 일단은 좀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됐던 삼성물산에 대해서 기관들 매수 종가를 좀 관리할 가능성은 좀 있고요. 무엇보다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좀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수주가 전년 대비해서 약 32% 정도 증가한 13.7조 원 정도로 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원가 관리 집중과 효율적인 조직 개편으로 해서 이익 성장률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내년에 중동발 발주량 증가가 8.3조 원으로 연율 대비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와 연계한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의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사업 모델로 영업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택 경기가 상당히 좀 침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공사 발주 등으로 연간 그룹공사만 약 2조 원 정도 상회하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용산 프로젝트 등의 재개가 기대되면서 이러한 시장들을 볼 때 지금 현재는 좀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삼성물산 6만 9천 원 정도 매수가, 목표가 8만 원, 순주가 6만 5천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 삼성물산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대박예감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청송촌놈이라는 필명 쓰시는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사볼 만한 관심 종목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8시경에 뵐게요. 고맙습니다.